캄보디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5개월 동안 바위를 파고 중국이 준 무기로 요새를 만들고 여긴 절대 뚫리지 않는다. 스스로 장담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72km나 떨어진 후방이 하나씩 정확하게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소가 사라지고 탄약고가 연쇄 폭발했고 바위 속에 숨었던 병사들까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왜 중국 무기는 반응하지 못했는지, 왜 태국 전투기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단 9일 만에 난공불락이라던 요새가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캄보디아가 끝내 계산하지 못했던 그 선택, 그리고 전쟁의 판을 뒤집은 결정적인 기술의 정체를 처음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상은 훨씬 복잡해요. 역사적 앙금도 있지만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따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거대한 불법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 사기, 일명 스캠 조직이에요.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캄보디아 통신 사기 수익은 연간 1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27%에 해당해요. 국가 경제의 4분의 1 이상이 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공식 통계예요. 태국은 관광 국가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약 10%가 관광산업에서 나오죠.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관광객이 핵심 고객층이었고요. 그런데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카지노와 스캠 조직 거점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태국인들이 도박하러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자본 유출이 심각해졌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끌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인들이 스캠 조직에 납치되는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국제뉴스에 보도되면서 태국 관광산업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했고 태국 경제의 핵심인 관광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대대적인 스캠 조직 검거 작전을 벌여 성과를 낸 것에 고무됐어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까지 들어가서 자국민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걸 보면서 태국도 결심을 굳힌 겁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있나?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요. 2025년 7월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그때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350 고지 요새화 작업이었습니다. 350 고지,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이 고지대는 해발 350m의 언덕인데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를 장악하면 주변 지역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는 건 군사학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캄보디아군은 이곳에 5개월 동안 엄청난 공사를 벌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350 고지의 지형은 흙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입니다. 일반적인 땅이었으면 폭격에 무너졌을 텐데 여기는 암석지대예요. 캄보디아군은 암석 절단기를 동원해서 이 바위를 3m 이상 깊이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벙커를 만들었어요. 자연 동굴처럼 생긴 인공 요새를 건설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보강까지 했어요. 자연 암석 위에 인공 구조물을 더 씌운 겁니다. 태국 군사 매체 타이랏 뉴스의 보도를 보면 캄보디아군이 직접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폭격을 해도 캄보디아 병사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밥 먹고 잠자는 모습이요. 폭격 소리가 들려도 그들은 태어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F-16이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한 발에 수백만 원이래. 마음대로 쏟아부어봐.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완전히 안전하거든. 완전한 도발이었죠. 태국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태국 현지 방송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350 고지는 흙이 아니라 바위입니다. 거기에 3m 깊이로 벙커를 팠고 콘크리트까지 보강했어요. 일반적인 공중 폭격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태국 전직 장성 출신 해설자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 요새를 점령하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언덕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위에서 쏟아붓는 화력을 뚫고 올라가야 해요.
거기다 지뢰밭에 철조망까지 깔려 있습니다. 2011년보다 상황이 훨씬 나빠졌어요. 캄보디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손을 내밀었어요. 2025년 12월 교전이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 군용 수송기가 캄보디아에 착륙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태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 수송기에는 다연장 로켓용 포탄과 자주포 탄약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어요. 수십 톤 규모였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요청에 응답한 겁니다. 동맹국이 도움을 요청했으니 무기를 보내준 거죠. 사실 캄보디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가 도입한 군사 장비의 90% 이상이 중국산이에요. 금액으로 치면 약 1억 1,7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무기만 판 게 아니라 매년 용과앙코르라는 연합훈련까지 실시했어요. 캄보디아군 장교들은 중국에서 교육받았고 중국군이 직접 무기 운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시아누크빌 인근에는 림 해군기지라는 곳이 있는데 중국 자금으로 현대화 공사가 진행됐어요. 항공모함급 함정도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난공불락의 350고지 요새, 중국이 지원하는 막강한 화력, 그리고 실전 경험이 부족한 태국군.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태국이 아무리 덤벼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중국이 우리 뒤에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이 상황을 봤을 때 태국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형적으로 캄보디아가 유리했고 중국의 지원까지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350 고지의 벙커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공중 폭격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게 분명했어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겪었던 터널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태국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F-16이 있고 그리펜 전투기도 있었지만 현재 보유한 무기로는 저 요새를 뚫기 어렵다는 걸 알았거든요. 바로 이때 태국 공군 내부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한국산 무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안은 처음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태국 공군 주류는 미국산과 유럽산 무기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태국에 수출한 무기가 있었고 그 무기의 성능은 미국제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사실을요. 태국 공군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산 무기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350 고지를 뚫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워싱턴에서 근무할 때 미국 무기의 우수성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제 무기가 최고라는 인식이 있었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25년간 그래왔으니까요. 걸프전에서 미국 정밀 유도 무기가 이라크군을 압도하는 걸 봤고 이후에도 미국 무기는 항상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분석하면서 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F-16에 장착해서 운용하는 공대지 미사일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미국산 제이담, AGM-65 매버릭, 그리고 한국산 KGGB예요. 처음 교전이 시작됐을 때 태국은 당연히 익숙한 미국산 무기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조종사들도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고요. 문제는 사거리였어요. 제이담의 최대 사거리는 28km입니다. 매버릭도 비슷하게 28km 정도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태국 전투기가 캄보디아 영공 가까이 접근해야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도 방공 체계가 있어요. 중국이 제공한 거죠. 태국 전투기가 28km 거리까지 들어가면 캄보디아 방공망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레이더에 잡히고 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350 고지의 위치예요. 이 요새는 캄보디아 영토 안쪽에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죠. 태국 전투기가 제이담이나 매버릭을 사용하려면 캄보디아 영공 깊숙이 침투해야 했어요. 그건 조종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인데 조종사 양성 비용까지 합치면 그 손실은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태국 공군 지휘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350 고지를 공격하고 싶지만 현재 무기로는 안전하게 타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요새화된 언덕을 올라가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병사가 희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태국 주재 무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태국 공군 내부 회의에서 한 장교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가진 미사일로는 350 고지를 안전하게 타격할 수 없습니다.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적 방공망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조종사들에게 자살 임무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때 한중령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무기 도입 평가를 담당하는 장교였습니다. 각국 무기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태국군에 적합한 장비를 추천하는 역할이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도입한 무기가 있는데 아직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한국산 KGGB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산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국방부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물론 K9 자주포나 K2 전차가 좋다는 건 알았어요. 폴란드가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하지만 정밀 유도무기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걸프전 때부터 정밀 유도무기는 미국의 독보적인 영역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산? 그게 미국산만큼 성능이 나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어? 우리 조종사들 목숨을 한국 무기에 맡기자고. 회의론이 팽배했어요. 수십 년간 미국 무기만 써왔는데 갑자기 한국 무기를 주력으로 삼으라니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중령은 데이터를 준비해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가 회의실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KGGB의 최대 사거리는 100km 이상입니다. 잠깐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이담이 28km, 매버릭이 28km인데 KGGB는 100km가 넘어요. 3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국 전투기가 자국 영공 또는 안전한 공역에서 폭탄을 투하해도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정확도, 원형 공산 오차가 근거리에서 5m, 최대 사거리에서도 13m 이내입니다. 100km를 날아가서 13m 오차라니. 제가 미국 무기 체계를 오래 연구했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은 본 적이 없어요. 미국산 제이담 2R급 장거리 타격 능력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무기의 특수 기능이었습니다. 원형 모드와 웨이포인트 모드를 지원해요. 쉽게 설명하면 폭탄이 목표물 상공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원하는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50 고지처럼 산 뒤에 숨어있는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서 들어가는 거죠. 태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GGB는 선회 공격과 유턴 공격이 가능합니다. 산 뒤에 숨겨진 적의 벙커나 포병 진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진입 각도도 20도에서 75도 사이로 조절할 수 있어서 도시 구조물이나 바위 뒤에 있는 표적도 노릴 수 있습니다. 350 고지 벙커가 아무리 깊어도 입구만 정확히 알면 거기로 폭탄을 꽂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350 고지를 공략하기 위한 완벽한 무기였던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을 품는 장교들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어? 스펙시트가 좋아봤자 실제로 작동 안 하면 소용없잖아. 미국 무기는 수십 년간 수많은 전쟁에서 검증됐는데 한국 무기는 어때? 그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KGGB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또 다른 한국산 무기와 함께 운용하면 어떨까요? 또 다른 한국산 무기. 네, FA-50입니다. 우리가 골든이글, 인시통이라고 부르는 그 전투기요.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FA-50이라면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원래 훈련기로 도입했는데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마친 기체죠. 하지만 그걸 실전에 투입한다고? 이 순간 태국 공군 지휘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삼는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잘못되면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책임자들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FA-50이라는 전투기, 사실 전설적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F-22 랩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경공격기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이겼다고? 하지만 이건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중국 매체들도 대서특필했을 정도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과연 FA-50은 어떻게 F-22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투기가 350 고지 공략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FA-50이 F-22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F-22 랩터는 미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예요.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중지배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수십 년간 유지해온 기체죠. 그런데 한국산 경공격기가 그걸 이겼다고요? 하지만 기록을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2023년 연합훈련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중국 매체 서우닷컴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썼어요.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5세대 전투기 F-22와 경량 전투기 FA-50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현대 전투기 옆에 화살을 꽂아놓는 것과 같다. 중국 입장에서도 믿기 어려웠던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F-22가 한국 경공격기에 졌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근접 공중전이었습니다. F-22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텔스 기능이에요.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멀리서 상대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미사일을 쏘고 상대가 자기 존재도 모르는 사이에 격추시키는 게 기본 전술이죠. 가시거리박 전투에서는 F-22를 이길 전투기가 사실상 없어요. 하지만 근접전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텔스라는 장점이 의미가 없어져요. 서로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싸우니까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FA-50은 예상 밖의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기체가 가볍고 민첩해요. 선회 반경이 작고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몸집 큰 F-22가 방향을 틀 때 날렵한 FA-50은 이미 뒤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전투기의 가격과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으니까요. 물론 실전에서는 근접전까지 가기 전에 F-22가 먼저 격추시키겠지만 FA-50이 그만큼 뛰어난 기동성을 가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2014년 호주에서 열린 피치블랙 훈련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필리핀 공군의 FA-52, 태국 공군의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로 승리한 겁니다. 그리펜이 어떤 전투기인지 아십니까? 스웨덴이 만든 최첨단 전투기예요. 고기동성과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춘 유럽의 자랑이죠. 그런데 한국산 경공격기에 졌습니다. 태국 공군 장교들도 이 기록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 그리펜이 FA-50에 진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르거든요. 훈련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서로 안전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죽고 죽이는 거예요. 무기가 오작동하면 조종사가 죽습니다. 훈련에서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신뢰하기 어렵죠. 미국 무기가 비싸도 계속 팔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전쟁에서 검증됐으니까요. 그런데 FA-50에게도 실전 경험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마라위 전투요. 2017년 필리핀 남부 마라위시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도시를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무장 세력은 도시 곳곳에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에 숨어들었고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습니다. 일반적인 융단 폭격은 불가능했어요.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클 테니까요. 필리핀 공군은 막 도입한 FA-50을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FA-50은 뛰어난 항전 장비를 바탕으로 적의 거점만 골라서 정밀 타격했습니다. 민간인 건물 사이에 숨어있는 무장 세력 진지를 콕 찍어서 때렸어요. 야간 공습도 가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적을 찾아내 공격했죠. 당시 필리핀 합참의장이었던 칼리토 갈베즈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A-50의 굉음은 곧 승리의 함성이었다. FA-50은 마라위 전투의 게임 체인저였다. 게임 체인저라는 뜻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무기라는 뜻이에요.
이 실전 기록이 태국 공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태국이 보유한 FA-50은 초기형이 아니었어요.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된 최신형이었습니다.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를 장착했고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었어요. 공중급류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와 링크 16 데이터 링크도 장착됐고요. 태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 업그레이드된 FA-50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F-16이 집을 지키는 덩치 큰 사냥개라면 FA-50은 정밀하게 목표물을 낚아채는 날카로운 매와 같다. 대규모 공중전은 F-16이 맞고 핀포인트 정밀 타격은 FA-50이 맞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FA-50이 한국산 KGGB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만든 전투기와 유도폭탄이니까 호환성이 완벽했어요. 미국 전투기에 한국 폭탄을 다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통합됐죠. 태국 공군 지휘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FA-50과 KGGB를 주력으로 3호 공고지를 공략한다.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증명할 차례였죠. 2025년 12월 9일 태국 공군 기지에서 F-16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FA-50 편대도 하늘로 올랐어요. 전투기들의 동체 아래에는 한국산 KGGB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군사시설.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과 탄약 저장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태국 조종사들은 긴장했을 겁니다. 한 번도 실전에서 써보지 않은 무기를 들고 적진으로 향하는 거니까요. 만약 무기가 오작동하면, 목표물을 빗나가면 조종사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날의 작전이 세계 군사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이 될 줄은요. 그리고 72km 밖에서 날아온 한국산 폭탄이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물을 때리게 될지는요.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5년 12월 9일 오후 4시.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 국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 그가 투하할 무기는 한 번도 실전에서 써본 적 없는 한국산 KGGB였으니까요. 목표물은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반테이민체이 주 프레아네트 지역. 국경에서 무려 72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과 탄약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핵심 화력 자산이었죠. 조종사는 캄보디아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거든요. KGGB의 사거리가 100km 이상이니까 72km 거리의 목표물은 충분히 사정거리 안에 있었어요. 조종사는 목표 좌표를 입력하고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발의 KGGB가 동체에서 분리됐습니다. 폭탄은 자유낙하하지 않았어요. 접이식 날개가 펼쳐지면서 활공을 시작했습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죠. 72km.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어요. 그 거리를 폭탄이 스스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캄보디아 프레아네트 지역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태국 매체 네이션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두 발의 KGGB는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탄약 저장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72km를 날아가서 오차 몇 미터 이내로 목표물에 명중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캄보디아 병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걸 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폭발과 함께 그들의 무기고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중국이 공수해준 포탄과 로켓탄이 연쇄 폭발하면서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죠. 태국 현지 방송에서는 이 장면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F-16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제이담이나 매버릭으로는 불가능한 거리예요. 사용된 무기는 한국산 KGGB입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그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군사 전문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72km 거리에서 오차 몇 미터라니 이건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미국제 제2담 2R급 성능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현한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FA-50 편대도 출격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더 까다로운 곳이었습니다. 350 고지 주변의 캄보디아군 진지. 바위 뒤에 숨어있는 적을 타격해야 했죠.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불가능한 임무였어요. 폭탄이 똑바로 떨어지면 바위에 막혀버리니까요. 하지만 KGGB는 달랐습니다. 원형 모드를 활용해 목표물 상공에서 선회한 뒤 원하는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었어요. 바위 뒤에 숨은 적 진지라도 입구 방향에서 폭탄이 날아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입각을 75도까지 조절할 수 있으니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뜨릴 수도 있었고요. FA-50 조종사들은 KGGB를 투하하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찰 위성 사진을 확인한 지휘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목표물이 정확히 파괴되어 있었거든요. 캄보디아군이 그토록 자신하던 바위틈 진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대변인은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 공군은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적의 군사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탄약 저장소를 파괴했으며 아군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대변인은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산 KGGB입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무기 대박이다. KGGB 없었으면 저 거리 어떻게 쳤어? 한국이랑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주목했어요. 한 일본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실전을 경험한 무기는 신뢰도가 높아지네요. 100km 밖에서 공격하면서도 오차가 불과 몇 미터라니 경이로운 수준이다. 한국 무기는 성능도 꽤 강력하고 서비스도 충실한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아시아 굴지의 무기 수출 대국이 된 게 당연하다. 경쟁국인 일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12월 9일의 성공은 서막에 불과했어요. 태국 공군은 이날의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 날 더 대규모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KGGB와 FA-50의 조합이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캄보디아군을 몰아붙일 차례였죠. 12월 10일, 11일, 12일. 태국 공군의 폭격은 계속됐습니다. 매일같이 F-16과 FA-50이 출격했고 한국산 KGGB가 캄보디아 영토 곳곳에 쏟아졌어요.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 진지, 포병 진지, 지휘소, 보급로가 하나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태국 공군 대변인은 9일간의 작전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지난 9일간 우리 공군은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을 다수 파괴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상당한 수가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이것은 공군의 성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유한 무기체계의 성능이 증명된 것입니다. 중국이 수년간 공들여 지원한 무기들이 9일 만에 잿더미가 되어갔습니다. 다연장 로켓, 자주포, 탄약고.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가 한국산 폭탄 앞에 무력하게 불타올랐어요. 캄보디아 지도부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중국 무기가 한국 무기 앞에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보급로가 끊기고 증원군이 오지 못하고 탄약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무기를 보내주면서 든든한 뒤배를 자처하던 그 중국이 정작 자기네 무기가 처참하게 패배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캄보디아는 이제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그들의 90%를 차지하던 중국제 무기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350 고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캄보디아 쪽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국과 한국 무기 이야기만 했는데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태국 측 정보뿐 아니라 캄보디아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도 수집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2월 9일 첫 번째 폭격 이후 캄보디아군 지휘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프레아네트 지역의 탄약고가 불타는 영상이 군 내부 통신망에 퍼졌거든요.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곳은 국경에서 72km나 떨어진 후방이었습니다. 전선에서 한참 뒤쪽이죠.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뚫렸습니다. 어떻게 72km 거리를 폭격한 거지? 이게 캄보디아군 지휘관들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들이 알기로 태국 공군의 제2담은 28km밖에 못 나갑니다. 매버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태국 전투기가 72km 거리를 타격하려면 캄보디아 영공 깊숙이 들어와야 해요. 그럼 당연히 레이더에 잡히고 대공포로 요격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영공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자기네 영공에서 폭탄만 투하하고 돌아갔습니다. 폭탄이 스스로 72km를 날아와서 목표물을 때린 거예요. 캄보디아군은 대응할 겨를도 없었죠. 그게 무슨 무기야? 캄보디아군 정보장교가 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왔어요. 한국산 KGGB입니다. 한국산이요? 캄보디아 장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드라마와 케이팝의 나라였지 첨단 무기 강국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왜 캄보디아군은 반격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무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보내준 바로 그 무기들이요. 캄보디아군의 핵심 화력은 BM-21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한 번에 40발의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제대로 운용되면 전선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도가 형편없었습니다. BM-21의 원형 공산 오차는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충 그 방향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면제한 무기라고 하죠. 넓은 지역을 폭격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산 KGGB는 오차가 5m에서 13m예요. 콕 찍어서 때리는 정밀 타격 무기죠. 이 차이가 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의 BM-21 진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정찰 위성과 드론으로 좌표를 확보했죠. 그리고 KGGB로 그 좌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태국군 진지의 대략적인 위치만 알았어요. BM-21로 그 방향을 향해 로켓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목표물에 명중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쓰고 싶어요. 한쪽은 저격소총을 들고 있고 다른 쪽은 산탄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저격소총은 한 발로 목표를 맞추지만 산탄총은 10발을 쏴도 못 맞출 수 있어요. 중국 무기와 한국 무기의 차이가 딱 그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요.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방공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을 도입했어요. 태국 전투기가 접근하면 요격하려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태국 전투기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KGGB의 사거리가 100km가 넘으니까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방공망 밖에서 유유히 폭탄만 떨구고 돌아갔어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그냥 구경만 한 거죠. 캄보디아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뭘 판 거야? 이게 최신 무기라고? 수억 달러를 썼는데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지? 사실 이건 중국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스펙은 화려합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은 대단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릅니다. 정비가 어렵고 부품 수급이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부족해요. 중국 무기가 대규모 현대전에서 검증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반면 한국 무기는 필리핀 마라위에서 그리고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서 실전 검증을 받고 있었죠. 12월 11일 캄보디아군 지휘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내용 일부가 태국 정보당국에 입수됐어요. 한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BM-21이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중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탄약, 어쩌면 직접적인 군사 개입까지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침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성명만 냈어요.
무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뒤에 있다고 했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니까요. 왜 중국은 침묵했을까요?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중국도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자기네 무기가 한국 무기에 처참하게 패배하는 걸요. 여기서 더 개입하면 창피만 더 당할 게 뻔했습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국 무기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발을 빼고 캄보디아를 버렸죠. 캄보디아 지도부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중국은 등을 돌렸고 보유한 무기는 하나씩 파괴되어 가고 있었어요. 350 고지의 난공불락 요새만 믿고 버티고 있었지만 보급로가 끊기면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태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KGGB를 주로 F-16에 장착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FA-50을 투입하기로 한 거예요. 350 고지를 직접 공략하기 위해서요. F-16이 큰 칼이라면 FA-50은 정밀한 메스였습니다. 350 고지처럼 좁은 지역에 특정 목표물을 정교하게 도려내는데 최적화된 전투기였죠. 태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F-16이 대규모 폭격이나 공중전에 강하다면 FA-50은 핀포인트 정밀 타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FA-50과 블록 20은 한국산 KGGB와 찰떡궁합이었어요. 같은 나라에서 만든 전투기와 유도폭탄이니까 통합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죠. 태국 공군은 FA-50 편대에 특별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350 고지의 캄보디아군 벙커를 하나씩 무력화하라. 바위 틈에 숨어서 조롱하던 그 병사들을 더 이상 숨을 곳 없게 만들라. 과연 FA-50은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350 고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12월 13일 새벽 태국 타클리 공군기지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건 F-16이 아니었어요. 더 작고 날렵한 기체였습니다. 태국 공군이 골든이글, 현지어로 인시통이라 부르는 FA-50이었죠. 이날의 임무는 특별했습니다. 350 고지 직접 타격. 그동안 캄보디아군이 그토록 자신하던 바위 요새를 무력화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FA-50 편대장은 베테랑 조종사였어요. 20년 경력의 F-16 출신이었는데 FA-50으로 기종을 전환한 뒤 이 전투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F-16은 강력하지만 무겁습니다. FA-50은 가볍고 민첩해요. 손끝에서 반응하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내 몸의 연장선 같아요. 편대는 4기로 구성됐습니다. 각 기체의 동체 아래에는 KGGB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목표 좌표는 이미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350고지 후면의 캄보디아군 벙커 입구, 포병 진지, 그리고 지휘소. 여기서 KGGB의 특수 기능이 빛을 발했습니다. 350 고지는 앞면이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정면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후면으로 돌아가면 완만한 경사가 있고 거기에 벙커 입구가 있었죠. 캄보디아군은 이 구조를 믿고 있었어요. 전투기가 정면에서 오면 절벽에 막히고 후면으로 돌아가려면 대공포 사거리에 들어와야 하니까요. 하지만 KGGB는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웨이포인트 모드를 설정하면 폭탄이 스스로 우회해서 목표물 뒤쪽에서 진입할 수 있었거든요. 전투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투하하면 됐어요. 나머지는 폭탄이 알아서 했습니다. FA-50 편대가 목표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캄보디아 영공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KGGB를 투하했습니다. 4기의 전투기에서 총 8발의 폭탄이 분리됐어요. 폭탄들은 접이식 날개를 펼치고 활공을 시작했습니다. GPS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했어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면서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따라 방향을 틀었습니다. 350 고지 정면을 피해서 측면을 돌아 후면으로 진입하는 궤적이었죠. 캄보디아군은 레이더로 뭔가 날아오는 걸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폭탄이 너무 빨랐고 대공포로 요격하기엔 각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후면의 포병 진지였어요. KGGB가 진입각 70도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포대를 직격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연이어 터졌어요. 벙커 입구가 무너졌고 지휘소 건물이 불타올랐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밥 먹고 조롱하던 그 캄보디아 병사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벙커 입구가 막히면 안에 갇히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어지는 거죠.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태국 현지 방송에서는 이날의 작전을 긴급 속보로 전했어요. 군사 전문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군의 FA-50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에서 첫 번째 출격이었는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확도가 완벽했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들도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산입니다. 한국의 DNA를 가진 기체예요. 오늘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한국 팬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FA-50 대박이다. 한국 무기가 드디어 진가를 보여줬다. 인시통 만세 같은 댓글이 쏟아졌어요. 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이 수직 상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바위 벙커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죠. 태국 F-16이 아무리 폭격해도 끄떡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FA-50과 KGGB의 조합은 달랐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측면과 후면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FA-50의 출격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목표물이 파괴됐어요. 350 고지 주변의 캄보디아군 진지가 하나씩 불타올랐습니다. 보급로가 끊겼고 증원군이 도착하지 못했어요.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가져왔대. 뒤에서 날아오는 폭탄이래. 숨어도 소용없대. 한국산이라는데 무섭다더라. 공포가 전선에 스며들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 심리전 효과도 계산하고 있었어요. FA-50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골든이글, 바로 금빛 독수리죠. 태국어로 인시통,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빛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었죠. 캄보디아 병사들은 하늘만 쳐다봐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군사 전문가들은 F-16과 FA-50의 역할 분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F-16이 공중 장악과 대규모 억제를 맡는다면 FA-50은 정밀 타격과 현장 지원을 맡습니다. 완벽한 분업 시스템이에요. 큰 칼로 적의 기세를 꺾고 작은 메스로 급소를 도려내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두 무기 체계가 모두 한국산과 찰떡궁합이었다는 겁니다. F-16에도 KGGB를 장착했고 FA-50에도 KGGB를 장착했어요. 한국의 유도폭탄이 태국 공군의 핵심 화력이 된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좋은 무기 하나를 수출한 게 아니라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했다는 걸요. 전투기, 유도폭탄,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는 시스템까지. 마치 스마트폰과 앱스토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12월 17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국 공군 F-16이 캄보디아 영토 가장 깊숙한 곳까지 폭격을 감행한 거예요. 국경에서 72km 지점. 프레아네트가 아닌 또 다른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마지막 대규모 탄약고였죠. 그날 저녁 태국 네이션 온라인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F-16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습니다. 총마 고개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핵심 보급 거점이 무너진 겁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350 고지는 고립됐고 보급은 끊겼으며 중국은 침묵했어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캄보디아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2월 17일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폭격이 더욱 거세졌어요. 하루에 수십 회 출격이 이어졌습니다. F-16, 그리펜, FA-50이 번갈아가며 캄보디아 영토를 타격했죠. 그리고 그 폭격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산 KGGB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 주재 무관으로부터 당시 작전 상황을 상세히 전달받았어요. 그가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면서 솔직히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어요.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대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걸프전 분석할 때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이라크군이 미군의 정밀 폭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그 모습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중국이 공수해준 탄약은 바닥났고요. 병사들은 고립된 채 버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거든요. 먹을 것도 쏠 총알도 치료할 의약품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태국 공군은 철저하게 캄보디아의 병참선을 노렸어요. 군사학에서는 이걸 종심 타격이라고 합니다. 전선이 아니라 후방을 치는 거죠. 적의 보급로, 탄약고, 연료 저장소, 지휘 통신 시설을 파괴해서 전선의 병사들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도 총알 없이는 싸울 수 없거든요. KGB의 100km 사거리가 이 전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자국 영공에서 안전하게 폭탄을 투하하면서도 캄보디아 후방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적이 어디서 공격하는지는 알지만 그 거리까지 닿을 무기가 없었어요. 마치 권투 경기에서 팔이 2배로 긴 상대를 만난 것과 같았죠. 내 주먹은 닿지 않는데 상대 주먹은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12월 18일 태국 공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F-16편대가 먼저 나가서 캄보디아 방공망을 압박했어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대공 미사일을 견제한 거죠. 사실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 방공망은 이미 무력화된 상태였어요. 레이더 기지 몇 곳이 앞선 폭격으로 파괴됐거든요. 하지만 태국 공군은 신중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라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를 FA-50편대가 따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350 고지 주변의 마지막 남은 캄보디아군 진지였어요. 바위 틈에 숨어있는 벙커들, 위장막으로 가린 포병 진지들, 그리고 지하에 숨겨진 탄약고까지 전부 좌표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작전에서 태국 조종사 한 명이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 지역에 접근했을 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폭격을 받은 흔적이었죠. 검게 그을린 땅,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진지가 있었어요. 정찰 위성이 포착한 좌표였습니다. KGB를 투하하고 선회했는데 몇 분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탄약고였던 것 같습니다.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그날 밤, 말 그대로 불바다였습니다. 태국 정찰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는 여러 곳에서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이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요새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3m 깊이로 판 바위 벙커도 콘크리트로 보강한 지휘소도 전부 연기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위 벙커에 숨어도 소용없었어요. KGB가 우회해서 나라와 입구를 틀어막았거든요. 하늘에서는 골든이글이 맴돌고 땅에서는 탈출구가 막히고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싸우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런데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보급로가 끊겼으니까요. 태국 현지 방송에서는 이 상황을 생중계에 가깝게 전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야간 촬영 영상입니다. 곳곳에서 화염이 보이시죠? 우리 공군의 폭격이 성공한 겁니다. 캄보디아군의 요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 출연한 퇴역 장군은 이렇게 해설했어요. 이건 고전적인 종심 타격 전략입니다. 우리 공군이 적의 보급선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캄보디아군은 이제 고립된 섬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겁니다.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 지휘부의 통신 일부가 태국에 감청됐어요. 한 캄보디아 장교가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탄약이 바닥났고 부상자를 후송할 수도 없습니다. 의무병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도 붕대도 없고 증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부의 대답은 기록에 없었어요. 아마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버텨라. 어떻게요? 총알도 없이?
12월 19일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속보를 전했어요. FA-52 캄보디아 국경에서 처음으로 실전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폭탄을 정확히 투하했고 F-16 그리펜과 원활히 협력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전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태국 공군이 공식적으로 FA-50의 실전 성공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산 경공격기가 동남아시아 전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훈련에서 잘하는 건 누구나 해요. 하지만 실전에서 증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FA-50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산 신무기가 전장에 합류했다. 캄보디아를 향해 폭탄을 대접할 준비를 마쳤다. DNA는 걱정할 필요 없다. F-16과 동급이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치솟았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측은 침묵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없었어요. 군 대변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자국 군대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믿었던 중국 무기가 다 소용없었다고. 5개월 동안 지은 요새가 9일 만에 무너졌다고. 중국도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자기네 무기가 한국 무기에 완패했다는 걸 인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직접 개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미국이 주시하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있었으니까요. 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했어요. 중국이 개입하면 미국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12월 19일 저녁 태국 타이란 뉴스는 전황을 총정리하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9일간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을 다수 파괴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가 무력화됐습니다. 현재 태국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총마 고개와 500고지, 677고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9일 만에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한 캄보디아의 요새가 무너졌고 중국이 지원한 무기들이 잿더미가 됐어요.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바로 한국산 무기였어요. 캄보디아 지도부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인가. 아직 병사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을 지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만 늘어날 게 뻔했습니다. 더 버티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중국이 갑자기 달려올 것도 아니고요. 12월 20일 새벽 외교 채널을 통해 신호가 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9일간의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워싱턴에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가 휴전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9일간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잠시 멈춰야 했어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캄보디아 외교부는 제3국을 통해 태국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복이나 다름없었어요.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협상을 요청한 거예요. 그건 패배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는 뭘 믿고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350 고지의 난공불락 요새, 중국이 지원하는 막강한 화력, 그리고 5개월간의 철저한 준비.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고요. 바위를 3m나 파서 벙커를 만들었고 중국이 최신 무기를 보내줬으니까요. 뒤에는 세계 2위 군사대국이 있었고요. 그런데 9일 만에 무너졌어요.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고 보급로는 끊겼으며 중국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고요. 무기를 더 보내주지도 않았고 외교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습니다. 캄보디아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건 백기를 드는 것뿐이었어요. 이 전쟁의 결과를 숫자로 정리해 볼까요? 태국 공군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일간의 작전으로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 다수가 파괴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이 무력화됐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군 사상자가 5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지상전에서만요. 공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집계조차 안 됐어요. 아마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반면 태국 측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투기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종사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KGGB의 100km 사거리 덕분에 조종사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거든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투하하고 돌아왔으니까요.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이고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요. 태국은 그 귀중한 자산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대전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쪽이 이깁니다. 아무리 튼튼한 요새를 지어도 정밀 유도무기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그 정밀 유도무기는 한국산이었습니다. 미국산도 아니고 유럽산도 아니고 한국산이요. 저는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중국 무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는 군사 장비의 90%를 중국에서 도입했어요. 중국은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를 했고 매년 연합훈련까지 실시했죠. 용과항 코르라는 이름으로요. 캄보디아군 장교들은 중국에서 교육받았고 중국군이 직접 무기 운용법을 가르쳤어요. 완벽한 지원 체계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무력했습니다. BM-21은 정확도가 떨어졌고 방공 시스템은 100km밖에 위협에 대응하지 못했어요. 중국 무기가 카탈로그 성능과 실전 성능이 다르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중국 무기를 사려는 나라들은 두 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중국 무기가 어떻게 됐는지. 둘째, 한국 무기의 위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KGGB와 FA-50은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72km 거리에서 오차 몇 미터, 바위 뒤에 숨은 목표물도 우회 타격.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성능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전장에서 검증된 숫자예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앞으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훨씬 커질 거예요. 우리 무기는 태국이 캄보디아 칠 때 썼어요. 실전에서 검증됐어요. 이보다 강력한 마케팅이 어디 있겠어요? 셋째, 한국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판 게 아닙니다. 전투기와 유도폭탄,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는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어요. FA-50에 KGGB를 장착하면 하나의 완결된 타격 체계가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과 앱스토어처럼요. 아이폰만 팔면 뭐해요? 앱스토어가 있어야 진짜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국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어요. 이런 접근법이 앞으로 방산 수출의 표준이 될 겁니다. 이 전쟁의 여파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필리핀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FA-50을 운용하고 있었고 블록 20을 추가로 12대 주문한 상태였어요. 2014년에 도입한 초기형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고요. 이번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죠. 필리핀 공군은 FA-50 도입 1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의 FA-50은 마라위 전투에서 이미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 가치가 증명됐습니다. 2026년에는 KF-21 보라매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자국 공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한국산 장비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산은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까다로워요. 인권 문제 등으로 제재 위협도 있고요. 중국산은 이번에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으니까요. 러시아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무기 신뢰도도 바닥이에요. 속어법으로 봐도 한국이 남습니다. 일본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일본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전쟁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전을 경험한 무기는 신뢰도가 높아지네요. 100km 밖에서 공격하면서도 오차가 불과 몇 미터라니 경이로운 수준이다. 한국 무기는 성능도 꽤 강력하고 서비스도 충실한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아시아 굴지의 무기 수출 대국이 된 게 당연하다. 경쟁국인 일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25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전쟁과 분쟁을 분석했습니다. 걸프전도 봤고 이라크전도 봤고 아프가니스탄도 봤어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 나라의 방산 역량이 극명하게 증명된 사례는 처음이에요.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가 같은 전장에서 맞붙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쪽은 승리했고 한쪽은 무너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드라마와 케이팝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무기를 만드는 방산 강국이에요. 이번 전쟁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라워해요. 한국이? 그 한국이? 네, 그 한국이요. 비틀즈를 빼앗긴 그 한국, 삼성과 현대의 그 한국. 이제는 KGGB와 FA50의 한국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인적 자원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이 KGGB를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웠을까요? FA50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GPS 유도 시스템을 설계하고 활공 날개의 공기역학을 계산하고 수백 번의 시험 발사를 하고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이번 전쟁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72km를 날아가 오차 5m로 목표물을 맞추는 그 폭탄 속에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 방산의 행보를 주시할 겁니다.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되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K2 전차도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그때 저는 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9일간의 전쟁, 불바다가 된 캄보디아, 그리고 결국 항복.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한국의 무기가, 한국의 저력이 동남아시아의 전장에서 빛을 발했어요. 25년간 미국 안보를 담당해온 저로서는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정밀 유도무기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세대 만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거예요. 이상, 태국과 캄보디아 9.1 전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이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증명된 결과입니다.